미국 경제는 소비고 소비는 결국은 노동시장을 봐야 되고 노동시장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실업률이다. 실업률의 어떤 추세가 바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시합률 자체는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은 몇 달 뒤 한 연말 정도부터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과 매크로 전문으로 하는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마생투라고 줄이니까 어색한데 마경환의 생각한 투자라는 유튜브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는 주로 채권과 글로벌 매크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크로와 관련된 좀 선명한 뷰를 시각을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없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분이 그래서 얼른 제가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최근에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든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처럼 매크로가 중요할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실업률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실업률 얼마 나오냐? 4.3이야? 4.4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시작하기 앞서 이제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샵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샵룰에 대해서 대표님은 기존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샵룰에 대해서는 요즘에 샵룰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정의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전 12달의 실업률 최저에서 최근 3개월의 평균치가 0.5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샵룰 조건의 컨디션에 충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샵룰을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속성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아하.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런데 미국 경제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보통 미국 경제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니? 소프트 랜딩이 될 것 같니? 이런 판단을 우리가 되게 하고 싶은데, 이효석 아카데미 자체가 워낙에 우리 구독자님들 퀄리티가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풀어서의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의 7할이 컨섬션 소비일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소비의 향배가 앞으로 계속 스테디할 거냐 아니면 위축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또 이 소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잡 시큐리티죠. 노동시장의 안정성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게 실업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미국 경제는 소비고 소비는 결국은 노동시장을 봐야 되고 노동시장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실업률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향배는 실업률의 향배와 귀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는 실업률은 꽤나 후행 지표죠. 우리가 실업률이 쭉 올라간 다음에 경제가 좋아졌네 나빠졌네 판단하면 너무 늦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 데이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어떤 추세가 바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실업률이 이렇게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수년간 줄어들고 있다가 돌아서고 얼마 안 있다가 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과거에 다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얼마 있다 침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본다고 했을 때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봐야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바뀌었는지 판단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샵룰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는 요즘에 이제 굴수비 형님이라고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형이에요. 왜냐면 네. 이분이 계속 이제 주식시장 좀 우호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딱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업률은 로켓처럼 올라가서 깃털처럼 내려온다. 이 딱 그림을 보니까 그러네요. 쭉 올라갔다가 깃털처럼 서서히 내려오는 거죠. 그쵸, 그쵸. 올라갈 땐 진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주제랑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실업률을 가지고 주식에 이론적으로 언제 제대로 실어서 투자해야 되는지에 투자해야 대한 되는지. 힌트도 알 수가 있다는 아하.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가 그레이선이 미국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침체 있을 때마다. 침체인데 사실은 주식은 실물 경제보다 약간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바닥은 경기 침체 끝자락에 들어가는 게 딱 맞는 거죠. 경기 침체가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지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러면 언제가 경기 침체니 잘 모르죠.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바닥엔 살 수 없으니까 한 무릎 정도에 사야 될 텐데, 그 정도도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고점을 알아내시면 된다. 아하. 실업률 고점이 경기 침체
끝입니다. 보시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 편안하게 많이 질러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돌아가서 지금 시합률 얘기했는데 시합률인데 이번에 실업률이 4.3이 되면 시합이 터치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제가 이제 저 자문 고객이나 또 저희 방송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가 제 결론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치 샵률이 터치가 되면 얼마 안 있다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터치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조만간에 크게 나빠질 거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주식도 크게 흔들렸고 뭐 그랬던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샵률은 선행 지표가 아닙니다. 샵률 자체가 선행이 아니라 동행 내지 약간은 후행 지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1950년 이후에 거의 한 지난 70년 동안에 시합률이 터치됐을 때 달과 실제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시작된 달을 보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한 두세 달 뒤에 시합률이 터치가 됐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 196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실제 경기 침체가 먼저 되고 샵률이 터치되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샵률보다 한 두 달 먼저 왔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미국 2%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죠. 경기 침체가 아닌데 이번에 샵이 됐기 때문에 마치 느낌상은 선행지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다. 혹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샵률에 터치했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였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 샵률이 터치된 거를 조금만 뜯어보면은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네. 게 결론입니다. 효성님 자체가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라서 제가 이 애널리스트 앞에서 설명드리기가 참 민망한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번에 실업률이 점프를 했는데 네. 실업률 점프한 게 크게 나누면 구성 성분으로 보면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저 일할 거예요.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공급량이 늘어서 실업률이 늘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사람이 해고가 많이 돼서 실업률이 늘 수가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믹스되어서 실업률이 늘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죠. 레이버 디맨드가 감소해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면은 진짜로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가 샵률 터치됐을 때가 1970년 이후에 8번인가요? 예, 다 조사를 한 거고 이번까지 포함한 건데 0.5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와 녹색의 여기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레이버 디맨드 일자리가 잘려서 실업률이 증가한 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0.5에 거의 한 적어도 8, 9할 이상이 사람이 잘려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샵률이 터치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합니다. 0.5가 샵률이 올라갔는데 0.5 중에 0.3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3 정도가 사람이 잘려서 올라간 거고 0.2는 레이버 서플라이 일할 레이어로 손드는 순간에 실업률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걱정돼야 될 거는 이렇게 일자리가 확 줄어들어서 해고가 늘어서 0.5가 됐으면은 지금 당장 진짜 시리어스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난판 페이롤인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과거에 네. 1980년대 이후에 샵률 터치됐을 때 그 시점 보니까 이렇게 모두 다 일자리가 줄고 있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샵률 터치됐을 때와 이번 샵률 터치됐을 때는 구성적으로 꽤나 차이가 있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 서플라이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나쁜 요인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과거는 디맨드 사이드 감소만 주로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같이 있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샵률을 설명을 하시면서 실업률을 두 개로 쪼개 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런데 사실 일하고 싶은 사람 늘어나는 것 자체가 뭐 경제에 안 좋은 건 아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는 과거의 실업률이 경기 침체를 선언했을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 조시룰이라고요? 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 주시는 게 당장 샵룰 터치된 거가 아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서플라이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액면 그대로만큼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실업률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렇죠. 또 넘어가죠, 또 이제. 그렇죠. 또는 그럼 뭐 봐야 돼? 아, 라는 그렇죠, 질문을 그렇죠. 하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서플라이의 증가와 일자리의 감소로 실업률 증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노동의 공급의 증가로 실업률 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저희가 좋은 실업률. 참 실업률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색하긴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뭐 좋은 예, 실업률입니다. 좋은 실업률이라는 건 새로 신규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재진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서 실업률 는 거를 좋은 실업률이라고 하고 양호한 네네, 실업률이라고 네. 하고 방금 얘기한 대로 레이버 디맨드가 감소한 거 일자리가 감소한 거를 배드 사람 안 실업률이라고 뽑는 해야 거죠. 되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배드 실업률이 제일 중요하더라. 아하. 방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질문 주신 게 배드 실업률을 측정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실업률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레이버 디맨드 즉 사람이 잘려서 실업률이 지금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어떤 티핑 포인트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샵룰은 전체 실업률을 놓고 저점 대비해서 0.5 이상을 샵룰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나쁜 실업률 즉 일자리가 사람이 퍼머넌트한 거 잘려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들에 대한 임계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에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 네. 야, 그러면은 안 좋은 것만 봐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좋은 것만 보면 그래서 그 샵룰 그거는 뭐 0.5래매. 네. 그러면 조시룰은 얼마야? 안 좋은 것만 보는 것 같은데요, 조시룰. 맞아요. 역시 대표님은 정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쁜 실업률, 그러니까 사람이 해고돼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만 별도로 모니터링 하자는 거고, 샵룰을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아. 샵룰이란 게 뭐냐면, 지난 12달 저점 대비해서 최근 3개월 평균이 0.5 이상 는 건데, 조시룰은, 근데 요거는 대상이 전체 실업률이잖아요. 전체 실업률. 근데 빼고 나쁜 실업률 즉 일자리가 잘려서 실업률 는 것만 갖고 대상인데 요건 0.5가 아니라 0.2. 아, 그거는 좀 작게 봐서. 예, 0.2를 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 0.2가 요번에 터치됐어요. 아,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쁜 실업률과 일자리 해고돼서 0.2가 터치되면 얼마 안 있다가 전체 실업률도 크게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샵룰은 선행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과거 데이터상 네. 반면에 조시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빠지는 것만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 노동시장을 선행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지금 드디어 조시룰이 이제 0.2가 터치가 되었어요. 즉 정리를 하면 지금 샵룰 자체는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은 몇 달 뒤 한 연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쁜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약간 좀 이게 밀당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게 처음에 이제 샵룰 괜찮아 그랬다가 또 이게 좀 뭐 좋은 실업률이 있고 나쁜 실업률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시룰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랬는데 그것도 나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 사실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업률이 나와요. 네. 9월 달에 이제 실업률이 나오는데 그 실업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정확히 발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냥 참 이렇게 전망은 단기 전망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어렵지 않죠. 않아요. 어려운데 그냥 전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틀 수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8월 초에 발표됐던 실업률을 뜯어보면은 네네. 4.1에서 4.3으로 넘어간 거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플라이 새로 신규로 일자리를 손들은 사람도 많고 두 번째 우리가 태풍이나 허리케인 영향 임팩트도 그쵸, 있기 그쵸, 그쵸. 때문에 다른 게 동일하고 고변수만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아마도 바로 4.3에서 4.4, 4.5로 가는 게 아니라 4.3보다는 약간 약보합세라 해야 되나요? 조금 개선되는 조짐이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4.3보다만 낮게 나오면 그렇지. 그래도 안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주식시장이 이제 8월 5일 날 주가 빠질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까지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다 그럴 거예요. 아, 이거 경기 침체 맞다. 아, 이거 진짜 왔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적어도 코스피가 10% 빠졌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거기까지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이상만 아니면 일단은 안심할 것 같긴 한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뜯어보시면 아마 저는 연초부터 하반기부터 미국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채널을 계속 보시거나 자문 고객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아요. 저는 놀랍지 않고 그냥 예상대로 갔는데 문제는 군중 매스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그래가니까 너무 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질문 주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심을 잡는 투자가 너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시계 추가했다고 했을 때 이전엔 너무 브라이트하게 보다가 살짝 팩트가 살짝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걱정으로 왔고 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냥 부안해동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매크로의 어떤 디렉션을 좀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놀라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게 오히려 좋은 투자 수익의 기회 또는 채권 내지 주식의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호황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살해시키는 거다. 연준이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 결국에는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쯤? 어느 정도의 강도로 뭐 이런 게 이제 질문이 보통 되겠죠. 이제 그 경기 침체는 정의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예 밸런스시 무너진 리세션. 즉 뭐냐면 대탈 대조표 불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만 사태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영어로 cyclical recession. 경기 사이클상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거기 한 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경제 멀쩡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노동시장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물론 금리를 저는 과도하 긴축했다고 좀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노동시장이라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금리를 이렇게 한 5.5까지 20세기인가요? 2000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높게 유지를 했음에 불구하고 보통 금리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 물가는 잡히고 사실 노동시장도 조금 나빠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최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더 4%였잖아요. 계속 실업률에 저는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상반기 계속 했던 논조가 뭐냐면은 근데 하반기부터 나빠질 겁니다 라고 했던 거고 그 논거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보통의 경우는 여기가 레이버 서플라이 저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 그죠? 구직자들이죠. 구직자고 밑에 실선이 레이버 디맨드 일자리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일할 사람이 120명이고 일할 기업은 100개죠. 일자리는 100개, 일할 사람 120명.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20명은 놀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일자리 찾기 힘들지 않아.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여러 군데 지원서 넣고 뭐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레이버 서플라이가 많고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위고 디맨드가 아래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일자리가 경제가 나빠서 딱 감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경기 침체가 들어가죠. 결국은 과거에 이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 작았을 때는 미국의 일자리 여부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바로 늘고 줄고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뒤집혀 있죠.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계속 좀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업률이 딱 픽업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도 일자리가 아직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진짜 사기예요. 그런 거 어딨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일자리가 일할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그쵸. 경우가 없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잖아요. 1970년 이전 그런 이제 1960년대가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네,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든 아니면 삼성전자를 팔을 비틀든 TSMC 팔을 비틀든 미국 내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상반기 내내 저는 이제 미국 경제를 볼 때 노동시장을 집중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그 잡 오프닝이라든지 난판 페이롤이 우리가 어떤 표피적으로는 좋지만 까보면은 다 안 좋은 거죠. 그쵸, 예를 그쵸, 들면은 정규직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반면에 템퍼 잡은 계속 늘고 있고 일시적으로. 또 우리가 더블 인컴 뛰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반기 내내 제가 얘기했던 논조가 뭐냐면은 앞때는 괜찮지만 지금 뒤로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임계치 오면 딱 터질 거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저는 그 임계치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일할 사람보다. 근데 지금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 대비해 일자리가 계속 거의 미트가 되고 있어요. 비슷한 수준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을 저는 연말 정도 봅니다. 그럼 결론은 연말부터는 생각한 것보다 실업률이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금리네요.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시작된 달입니다. 일단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잖아요. 네. 자, 한다고 하고 보면은 90년대 보니까 89년 5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했고 한 1년 정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그리고 2000년을 넘어와서는 2000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개시를 했고 넉 달 뒤에 경기 침체 들어갔고 이때는 7월 달에 8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했죠. 정리를 하면은 2000년 이후에 보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에 진입했는데 자, 이번 9월 달에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과거의 내용으로 대입해 본다고 하면 연말 내지 연초 정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단순하게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무식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는 미국 경제의 어떤 경제 사운드네스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들이 아마도 연말 전후부터 임계치가 넘어설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결국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소비는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리세션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리세션이 뭐 심한 리세션을 얘기하는 게 마일드한 리세션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2000년대 이후로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중에 두 번은 세 달, 네 달 있다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2019년에는 안 왔죠. 물론 왔죠. 코로나 때문에 잠깐. 두 달. 두 달. 근데 이때는 그래서 이때와 이때의 차이는 보면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보험적인 금리 인하다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기술을 이렇게 바꿔야 연착륙이 가능하고 미리 좀 보험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해 놓은 것이 먹혀 들어갔었던 것 아니냐.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그게 그럼 사실은-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렇죠. 질문을.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일단은 저 때 보면은 상가를 다 셧다운되고 네. 사실은 경제가 완전히 박살날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때는 매크로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를 더 못했죠. 맞아요. 너무 심각했으니까. 근데 미국이 리만 사태 경험을 통해서 너무 좋은 레슨을 가져왔어요. 아하. 위기의 징조란 책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번역이 이전에 리만 사태 때 어떤 최고 의사결정권자들 당시에 예, 벤 버냉키하고 가이든 티모시. 예, 폴슨 재무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고를 남겼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번역을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그때는 약간 대증요법으로 갔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계속 이렇게 여기 불났으니까 여기 펜스 치고 뭐 이렇게 갔었는데 네네. 이분들 레슨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초기에 났지만 완전히 불을 끌 만큼 엄청나게 물을 확 부어야 된다. 윽박 지르듯이. 그렇죠. 아주 그래서- 그냥 다시는 뭐 쓸데없는 의심하지 그렇죠. 않도록. 이게 가면 상당히 문제될 것 같으면 그때 대증요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동원을 해서 완전 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연준의 맨데이트, 그러니까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아시겠지만은 그 노동시장과 물가인데 물가가 아직 타겟에 도달을 못했죠. 도달을 못했습니다. 도달을 아직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타겟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9월달 금리 할 건데 근데 앞으로 데이터 디펜던트를 할 거고 그 데이터 디펜던트 안에 어떤 항목을 얘기했냐면 물론 각종 경제 데이터도 있지만은 어떤 뉘앙스를 했냐면 밸런스 오브 리스크도 얘기했거든요. 밸런스 오브 리스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너무 선제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확 내리면 너무 빨리 하면은 경제는 확실히 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물가를 다시 불을 질러버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있고 반면에 이거 걱정해서 금리 인하 못하면 경제를 킬링하는 죽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멘트를 하신다는 거는 잘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는 연준이 그렇게 과단성 있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일정 부분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위주의 경기 침체를 막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연준의 이제 정책이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이거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50bp냐, 25bp냐, 뭐 9월달에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내릴 거냐 그리고 그거를 어느 속도로 할 거냐 이런 질문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정답 없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해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의 예측은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 연준 금리 선물이나 어떤 그 스왑 포인트로 계산하는 건데 다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죠. 그 이제 누가 이제 점을 보러 왔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집니다라고 전망을 했다 쳐자고요. 그럼 당연히 조심조심 해가지고 코가 안 깨지겠죠. 그러니까 전망을 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다. 전망 자체 때문에도 틀리고 맞을 수도 없고 애시당초.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해봐야죠.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채권 쪽이니까 채권에서는 채권 금리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효석 여기 아카데미 드시는 분한테 오늘 이 방송 보기를 잘했다는 거를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죠? 국채 네. 투자하면은 지금 금리가 오를 건가 말 건지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요. 연준 금리에 대한 시장의 전망의 변화에 달라진다. 즉 뭐냐면은 만약에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를 몇 달 동안 되게 많이 내릴 거라 기대를 하면은 이미 시장 금리 연동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막상 어떤 변수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이만큼 못 내릴 것 같다고 하면은 후퇴하면은 국채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2003년 10월 달에 미국 국채 5% 찍었거든요. 5% 찍고 그러면서 그게 작년 연말에 3.8%까지 금리 내렸어요. 근데 기억나시나요? 작년 연말에 3.8까지 떨어지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은 24년도에 연준 금리 인하를 6번 내지 7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시장 기대를 했고 3월 달에 할 줄 알았죠. 그래서 특히나 3월 달에 한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 이런 얘기를 했죠. 빌 에크만이 자기는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배스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국채를 쫙 매수하니까 금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저 기억나는데 저희 그때 라이브 했거든요. 한 1000명 들었는데 저 동의 안 합니다. 오히려 3월 달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크로를 보면은 연초에 노동시장이 좀 좋아질 거로 판단하고 따라서 3월 달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장기 국채는 지금 매도를 하세요. 우리 기다렸다 금리 올라가면 다시 들어가세요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얘기 좀 길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어 있는 연준 금리 인하 폭은 일단 연말까지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 정확하게는 여기 104bp 정도 금리 인하가 전망이 올해. 예. 지금 한 넉 달 남았는데 104bp 전망돼 있고 내년 말까지 213bp가 인하가 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견해 말씀드릴게요. 연말까지 104bp 금리를 인하는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 같다. 3번 남았는데 4번 그렇죠. 100이면 4번이잖아. 25 곱하기 4니까. 그렇게 되고 50, 25, 25. 그러니까 예. 한 번은 50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근데- 매달.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104bp라는 의미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너무 좀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물론 한 1년 이상의 호흡을 본다고 하면 제가 좀 경기를 좀 약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쇼텀으로는 조금 과한 것 같다. 그 정도 설명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너무 좀 금리 인하 전망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종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라는 거는 결국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세상에서 내리는 세상으로 바뀌는데 내리다 보면 끝없이 내리진 않을 거니까 어디서 멈출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한 질문이시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중립 금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금리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시장에 반영된 걸로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5%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213bp면은 말 그대로 이제 3% 초반대를 3% 초중반. 를 보는 건데 물론 이것도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해법이나 해법도 사실은 연준에 달려 있는 거죠. 그쵸. 연준이 과단성 있게
빅컷을 하면은 생각한 것보다 덜 다치겠죠. 악화될 거고 반면에 확인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더 밀릴 수가 있고 저는 글쎄요 만약에 연준의 어떤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게 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마일드한 리세션으로 간다고 하면은 3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최종 동착력이 근데 어느 정도 연준이 적이 잘 대처를 한다고 하면 3%대 초반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은 뭐 대표님 채널 말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자세하게 그 실업률 심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투자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 갖고 왔어요. 과거에 1970년 이후부터 1980년, 84년 이후부터 해서 한 8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만 참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이네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수반되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주식 이렇게 밀립니다. 보통 한 15% 정도는 밀린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다행히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하면 금리 인하가 기업들한테는 조달 코스도 떨어지고 밸류에이션도 좋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주식에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매크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식의 향배는 결정되고 달라진다. 이름 보니까 only if라고 돼 있어요. no recession일 때 경기 침체가 없을 때만 좋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 침체가 옵니까 안 옵니까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대표님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 시장에서 엔달러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제 과거에 이제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것 이상의 또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네. 미국 제외하고 경제 좋은 나라 없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뭐 전체 그림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만약 여러분들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만 딱 끄집어내면은 빼놓으면 엉망이거든요. 진짜 엉망이거든. 게다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론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가다 보니까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이게 그럼 뭐 중국은 더 할 나위도 없고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유일한 버팀목이 미국인데 미국의 경제가 둔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메커니즘 작동 원리 중에 하나가 엔화죠. 혹시 여담인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은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라고 하면은 미국 이외 국가들 통화는 어떻게 되죠? 미국 경제 침체 들어간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예. 달러 대비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는 오히려 또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전제입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확 나빠진다라고 하면 설령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나빠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를 누릴 수가 없죠.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더 커지고 미국 이외 난 USA 통화들은 약세로 가죠. 통화 약세로 갑니다. 미국 경기 나빠지면 대다 통화 다 약세입니다. 근데 딱 두 가지의 예외가 있죠. 미국 경기 나빠서 대다 통화 다 약세로 가는데 딱 두 가지 통화가 강세로 가죠. 어디냐? 스위스 프랑과 재패니즈 엔입니다. 달러 대비 추가 강세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여담인데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생각하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대박의 찬스가 있어요. 예나 투자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리만 사태 겪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막 얼마였죠? 1,500원, 1,600원 막 이렇게 막 엄청 약세로 갔잖아요. 그러면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달러 대비 워낙 한 30-40% 약세로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엔화는 달러 대비 또한 20% 강세로 갔어요. 우리가 한국인인데 만약 엔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통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로스 레이트거든요. 네. 원 달러 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갖고 있었으면 원화 대비 한 30% 올라갔고 여기에다가 다시 엔화로 바꿔야 되니까 또 한 20% 되니까 거의 한 5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얘기는 복잡했습니다만은 엔화 자체가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입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둔화 리스크라는 게 엔화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 무너집니다. 요번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기저
환경은 일단은 미국 경제가 약화된다. 근데 이 미국 경제라는 노동시장이잖아요. 미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측면과 BOJ 금리를 올리는 측면이 있는데 BOJ까지 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미국 노동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진다 가정합시다.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갭이 줄게 되고 금리 갭이 주면 예너가 강세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한 2년 동안에 예너가 약세로 간 그 기저의 가장 큰 거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갭이 벌어지면서 예너가 강세로 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쨌건 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예너가 강세로 가게 돼요. 예너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옌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대전제가 뭐냐면 빌리는 돈이 이게 뜨면 안 되잖아요. 그쵸. 계속 싸게 유지해야 가치가 돼야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반대로 가니까 이게 망가지고 옌캐리 망가지고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색이 되고 그럼 다시 미국이 경색되고 다시 금리 인하가 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미국 경제 약화가 옌캐리 트레이드 루프가 깨지는 거에 딱 버튼처럼 트리거를 줬네요. 그렇죠. 네. 이게 딱 누르면 쭉 돌아가는 구조이죠. 메커니즘 자체가. 자 그런데 요거 재밌어요. 제가 아마 이거 국내에서 여러분 처음 보실 겁니다. 뭐냐면 옌캐리 트레이드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 뭐냐면 옌캐리 트레이드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돈을 빌리는 나라에 돈을 우리가 조달하는 나라의 금리가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이 제로 금리인데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돼 있어야죠. 네. 그래야 옌캐리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 그 빌린 나라의 통화가 계속 약세로 놀아줘야죠. 뜨면 안 되죠. 왜냐면 나중에 다 상환해야 되니까. 그쵸.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통화가 강세로 가면 안 돼요.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그럼 이 돈을 조달해서 투자처에서 굉장히 양호하게 투자 성과가 스테이블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딱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수년간 이게 맞았어요. 즉 일본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되고 그리고 예너가 계속 약세로 가고 그리고 주로 많이 투자했던 게 뭐냐면은 멕시코 국채 같은 게 한 9% 10% 나오고 여기에 살도 많이 투자한 게 미국의 AI 관련주 나스닥이죠. 자 그런데 지켜야 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예를 보세요. 일본이 제로금리를 포기해서 금리를 딱 올리기 시작하니까 예너도 약세로 가고 여기 AI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같이 꺾이는 거. 물론 꼭 이렇게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은 이런 메커니즘 좀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 부연 가면은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예너가 약세로 갈 때 누가 상관성 이렇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더냐 하니까 빅3 있어요. 예너 약세로 갈 때 비트, 나스닥, S&P 요 삼형제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은 상관성이 반대니까 얘들이 주로 깨지는 거죠. 실제로 금년도에 나스닥과 재패니즈 예너 보니까 짙은 색깔이 달러 대비 예너인데 위로 갈수록 예너 약세입니다. 연초에 거꾸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너가 이렇게 약세로 갔는데 동구한 동안에 요 색깔은 나스닥인데 위로 갈수록 강세죠. 약세로 가는 동안에 나스닥이 강세로 갔고 반면에 강세로. 예너가 강세로 전환되니까 나스닥이 바로 깨졌고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요. 예너가 160이 딱 무너져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기가 막히게 그때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너 나스닥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 볼까요?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데 바닥 142까지 갔다가 너무 과한 거네 라고 돌아서니까 나스닥이 바로 돌아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어떤 메커니즘을 좀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근데 이마저도 결국 여기다 출발점이. 이걸 봐야만이 AI 관련된 나스닥이라든지 예너 강세 부분이라든지 통화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미국의 경제고 특히나 노동시장이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미국 매크로가 주식, 채권, 통화 모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트리거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에이, 그 정도로 좋진 않다. 이렇게 이제 반영되면서 이제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미국이 이 정도 좋을 줄 알았는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일본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그만이야. 더 이상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환경이 엔화 강세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끌지는 못하지 않을까. 예, 오케이.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대표님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할 맛이 나네요. 네네네. 일단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엔화가 160부터 145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과도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과도하죠. 네. 물론 이제 뭐 주식이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걸 이렇게 급격하게 나스닥이 빡 빠지고 예너가 저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그 정도 요인은 할 정도는 안 하는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었냐면 일본 예엔화에 숏이 걸려 있었죠. 그렇죠. 숏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 그 숏이 청산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현재 숏이 드디어 롱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다 털렸어요. 즉 뭐냐면 롱으로 옌 순 매수로 바뀌었다는 거는 헤지펀들이 점진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 전망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설령 미국의 매크로가 예상대로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요 직전 이벤트 8월 초 이벤트처럼 드라마틱하게 엔화 강세 나스닥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증폭시킨 증폭자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 노동시장 나빠지는 거를 우리가 50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70 내지 80 정도만 나빠지면 엔화가 강세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근데 맞는 말씀인데 근데 엔화가 너무 싸요. 지금 너무 쌉니다. 우리가 통화를 얘기할 때 구매력 평가 PPP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건 BCA 자료입니다. 독립리서치 회사 자료고 지금 엔화가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냐면은 적정 가치 대비해서 구매력 평가로 따져보니까 한 45% 정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45%요. 통화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80년 이후네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매력을 일본이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직관에 느끼는 게 일본 여행 갈 때 너무 싸죠. 돈값 하잖아요. 돈값 한다는 게 구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처럼 저평가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80년대 초반 아하. 이후 처음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또 투자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현재 너무 저평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면 평균 수렴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봐야 될 측면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갭이 좀 줄 거잖아요. 금리 갭이 줄면 특히 지난 한 2년 동안 예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갔거든요. 한번 따져보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스타트할 때가 115엔이었어요. 115엔. 근데 일본 금리는 멈춰 있고 미국이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갭이 계속 벌어지고 그러면 동구간 동안에 계속 예나 약세로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160엔까지 갔었죠. 그렇죠. 근데 폭은 뭐 좀 설왕설래할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현 절대 레벨보다는 금리 갭이 줄 것이고 일정 부분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본질적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여기 검정 색깔은 그러니까 요 적정 가치 대비해서 얼마 저평가된지를 오른쪽으로 왼편을 보셔야 되고 우선 45% 저평가됐다고 했는데 달러 대비입니다. 여기 녹색은 이거 뭐냐면은 여기 영 위에 검정색 갔을 때는 고평가됐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10년은 이때 볼까요? 요렇게 고평가된 구간에 만약 한 25% 고평가네요. 그때 만약에 일본 예나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후 10년간 성과. 이거는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5% 깨졌다는 얘기예요. 고평가일 때는. 네. 근데 지금처럼 저평가됐을 때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80년대 초반인데 녹색 실생 오른쪽으로 볼까요? 이후 10년간 연 10% 났어요. 그러네요. 대박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밸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예나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우리가 옌숏이라는 어떤 예나의 족쇄가 거의 해소가 되었고 두 번째 미국과 일본의 금리 갭이 현재 옌 달러 움직임이 중요한 드라이버인데 예나 금리 갭이 줄면서 예나를 좀 밀어붙이는 순풍 역할을 세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엔화에 대해서는 제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도 네. 엔화가 더 강세가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든 뭐든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면서 나타났던 그 현상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만약에 점진적으로 엔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됐을 때도 또 나타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 같은 경우에 중간에 어떤 증폭제가 예나의 숏에 대해서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속도는 완만하게 그렇죠. 헐더 그보다는 그 정도의 충격파는 오지 않을 거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시장의 충격은 헐더 작을 거라고 보여지고 제 전망이 만약 맞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겠죠. 첫 번째 예나 사야 되고 두 번째 아무래도 나스닥 비중에 기술주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이고 일본 주식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예나 사야겠네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 팁 좀 드리면요. 이게 매크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 위주의 포트에 해지 개념으로 필요한 컨셉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덤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밀릴 때마다 야금야금 사들이시고 포트의 해지 개념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해지 자산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그렇죠.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화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GB 투자자문 네. 박영현 대표님 계신 곳이 아무래도 이제 채권 전문이다 보니까 뭐 채권을 먼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건데 우리가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어쨌건 간에 매크로에 대한 조금 걱정이 변화죠. 생겨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전보다는 방어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겠냐는 게 큰 그림이고요. 요거는 1990년부터 지난 30년 동안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이후 3개월 동안에 S&P 500 대비해서 어떤 섹터가 성과가 좋았고 언더했냐는 데이터입니다. 이 구간에는 경기 침체가 있어 적도 있고 없은 적도 있지만 그 평균적으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S&P 500 대비해서 첫 번째 금리 인하했을 때는 세 가지 섹터가 가장 아웃퍼폼했다. 유틸리티, 헬스케어,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영어로 디펜시브 스탁이고 우리 방어주 삼형제잖아요. 네. 방어주 삼형제고 고배당주입니다. 이거는 BC의 자료고 옆에는 매크로 본드라는 독립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여기 더 비슷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어느 쪽 섹터가 알파를 더 많이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보면 3개월인데 컨슈머 난 시클리컬이라는 게 컨슈머 스테이플이죠. 코카콜라, 담배 같은 거죠. 네.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여기 헬스케어도 성과가 괜찮았고 여기 보면 유틸리티가 제일 좋아요. 전반적으로 좀 방어적이고 고배당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로 저희 고객들한테도 주식 포트 이렇게 짜드리고 최근에 이제 했고 실제 저희 자문고객 포트에도 6월 말부터 봉투를 짰거든요. 이번 장에 하나도 안 깨졌어요. 물론 이제 제가 V자로 반등했었던 측면이 있지만은 깨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깨졌습니다. 네. 그런 측면인데 골드만삭스가 지난 주말에 나온 헤지펀드들의 최근 주식 동향 분석 자료입니다. 아. 한번 간단히 보면은 그냥 제가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 2주 동안에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했고 그리고 성장의 우려감도 많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의 포지션과 자금 동향으로 봤을 때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위험 성향이 거의 살아나지 않았다. 헤지펀드는 추격 매수 안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고. 손가락을 빨고 있었겠죠. 예, 그냥 시장을 보수로 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고 2022년 3월 달 이후로 이번 달 8월 달에 가장 빠른 페이스로 글로벌 주식을 헤지펀드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매도세가 주로 어떤 거에 이끌어지냐면 라지캡,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있고 특히나 정보통신, IT 위주로 섹터로 보면 IT가 가장 많이 8월 달에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럼 결론은 이게 우리가 저점 매수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을 파이를 더 안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비중을 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뭘 하고 있냐면 브로들리 저금리 환경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그래비티가 뭐냐면은 고배당주 쪽으로 지금 방향을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합되는 얘기죠. 이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어쨌건 온다는 거는 조금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주식 내에 리더십 체인지도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단계이지 않냐 싶습니다.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날 우리 뭐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투자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된다. 연애만 맞아요. 하자. 우리가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지만 엔비디아하고 영원히 같이 갈 거예요. 라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 하고요. 사랑이 식으면 또 더 멋있는 친구, 예쁜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새로 연애하십시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주채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한번 팁을 좀 드려보면은 국채시장금리, 연준금리의 시장 전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기가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이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5% 찍었었거든요. 이때. 네. 5% 찍었는데 이 당시에 12달 안에 금리 인하 전망이 한 번밖에 안 할 거라 전망을 했었는데 이후에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내년 금리 인하 할 수 있어요 하고 빌 에이크만이
나 3월달 금리 인하 bet 한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전망, 요 노란색입니다. 어디까지 밀렸냐면은 여기까지. 아니, 한 6번까지. 5번 할 걸로. 5번, 6번. 그렇죠. 5번 할 거 시장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죠. 시장 기대감이 커지니까 국채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이거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국채 시장 금리도 쭉 내려가는 거예요. 반면 이러다가 연초에 보니까 이거 그냥 6번 못 하겠네. 안 하겠네. 노동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럼 그만큼 못 하겠네라고 후퇴를 하니까 반대로 국채 금리가 3.8에서 이렇게 4%대 중반으로 올라왔죠.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3.8 레벨인데 이거는 현재 연말까지 한 100p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 그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pp 할 거라 또는 그보다 더 할 거라 하면은 그냥 투자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단기간에 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그 말인즉슨 금리가 3.8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마일드한 리세션을 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장기채를 투자해야 된다. 그럼 결론은 현재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플렉시블하고 nim블하게 좀 투자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닥뜨릴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야 장기채 뭐 금리 내릴까 무조건 장기채 투자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더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의 파일을 좀 쪼갰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냐면은 큰 그림의 매크로 한 향후 1년을 보고 하는 투자의 어떤 채권 투자도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도가 꽤 움직이잖아요. 매크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파도를 잘 타시면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국채와 미국채를 좀 나눠서 접근해라. 미국채는 저는 절대로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리소스가 모이잖아요. 미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계 국채 20년짜리, 30년짜리 들어가서 난 장투할 거야 라고 하면 좀 낭패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금리 인하기까지만 하고 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 목적으로 미국 국채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반면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당연히 금리 인하해서 장기채 투자해서 매박 차익 누린 것 좋지만은 슬픈 얘기지만 한국채는 장기 20년짜리 투자해서 그대로 가셔도 전 나쁘지 않은 판단을 생각합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요. 슬픈 정말. 얘기죠. 가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좋아질 가망이. 네. 어쨌건 간에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젊은 사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그쵸, 인구 문제. 때문에 경제 탄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일본의 로드맵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네. 혹여나 10년에 20년 뒤에 우리가 일본처럼 되면 우리가 제로 금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무서워해서 예금을 돌리면 롤오버 치면 나중에 이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국채를 딱 사두면은 3%로 가면 20년간 3% 확정이잖아요. 그런 목적도 괜찮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채와 미국채를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 대표님과 첫 번째 인터뷰 했는데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보다 더 심화된 가정도 없었을 것 같고 이보다 더 깔끔한 이야기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